실제로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구분 없이 똑같은 생계비를 적용하게 되면 고소득자는 그만큼 개인회생을 수행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회생 제도가 추구하던 바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법원 중에 유일하게 서울회생법원이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상황이나 지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하냐에 따라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득을 보고 지역을 본 다음에 아는 만큼 보장받는다 세 번째 시리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걸 알려주시나요? 오늘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이 워낙 어려워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버는 돈에서 필수적인 생활에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는 다 빚을 갚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왜 개인회생에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 개인회생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파산제도가 있고 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파산은 정말 오래전, 기원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반해서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190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채무자는 자기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재산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는 돈은 적게 주고 생활비로 많이 쓰면 채권자 입장에서 괘씸할 뿐만 아니라 손해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소득에서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갚아야 합니다. 이 원칙이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제도에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나의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그런데 월 평균 소득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내 생계비는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12개월간 회사로부터 받은 세후 소득을 다 합산한 다음에 12로 나누면은 월 평균 소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월 평균 생계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난 12개월 동안 생계비로 쓴 금액을 전부 다 합친 다음에 12로 나누면은 월 평균 생계비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이 지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출이라는 것이 과소비도 있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쓰이는 병원비도 있을 수가 있고 주식이나 코인에 쓴 돈도 있을 수 있고, 일괄적으로 평균을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 때문에 생계비는 누가 정해주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본 게 바로 중위소득이에요. 이 중위소득의 100%가 되겠죠. 이때 이 사람이 그 중위소득 중에 60%를 생계비로 쓴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위소득의 60%를 1인 가구의 생계비로 보는 겁니다. 근데 중위소득이랑 평균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평균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평균을 내게 되면은 고소득자가 많은 경우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조차도 평균을 낼 때 산입이 되기 때문에 좀 중위소득보다 실제와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을 보게 돼요. 이렇게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정하면 다 끝이냐?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적용할 때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는 월에 143만 원만 빼고 나머지 약 850만 원을 변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한 달에 약 57만 원만 변제를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의 빚과 상관없이요. 둘의 빚이 똑같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전자는 전액을 변제하게 되겠지만 후자는 상당 부분 탕감을 받게 되겠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소득자는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면은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구분 없이 똑같은 생계비를 적용하게 되면
고소득자는 그만큼 개인위생을 수행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인위생 제도가 추구하던 바는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법원 중에 유일하게 서울회생법원이 탄력적 생계비라는 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탄력적 생계비라는 거는 고소득자는 좀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해주자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고소득자의 기준도 있어야 되고 좀 더 많은 생계비의 기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고소득자의 기준이 현행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로 정해져 있고요. 탄력적 생계비의 한계는 중위소득의 10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든 예를 다시 가져온다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중위소득의 60% 생계비가 아니라 중위소득 100% 생계비, 그러니까 약 220에서 230만 원의 생계비를 가지고 갈 수 있게 서울회생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미 이게 다 인정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좀 더 높았어요. 중위소득의 200% 이상으로 해서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올해는 그것을 좀 더 완화해서 중위소득의 150% 이상에게도 적용해도 되겠다 해서 올해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만 이렇게 해주면 좀 또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다른 데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울회생법원이 좀 더 주도적이고 자신감 있게 정책을 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법원은 좀 더 기존 질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회생법원을 위주로 전국적으로 전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추후 회생법원을 넘어서 지방법원까지 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의 상황이나 지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공략하냐에 따라 결과가 되게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소득을 보고 지역을 본 다음에 고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고소득자의 생계비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체크해 주시겠죠? 네, 그런 것도 당연히 다 체크를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